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휴대폰에만 파냐? 그건 아니거든요.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대략 몇 개인 줄 아세요? 원래 카메라 사양 좋아지기 전만 해도 한 10개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막 고사양 카메라 막 달리잖아요. 앞뒤로 달리고 막. 그래서 지금 한 50개 정도 쓰여요, 반도체 칩이. 근데 이제 자율주행으로 바뀌면 그게 몇 배로 늘어나는지 아세요? 1500개에서 2000개예요. 와, 휴대폰 안 팔아도 되겠네. 그러니까 휴대폰 안 팔아도 그냥 자율주행하고 전장만 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만 팔아도 삼성전자 수요는 줄진 않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가장 움직이게 하는 힘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거든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뭐 계속 빠지죠. 계속 빠지고 앞으로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QOQ로는 뭐 분기당 20% 이상 빠지니까. 근데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빠지는 거는 물론 뭐 스팟성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가격이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우려랑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 살만한 사람들 사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휴대폰 안 팔리고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줄었으니까 반도체 수요가 줄었는데 공급은 안 줄인 상태니까 가격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빠진 건데, 지금 이제 키옥시아도 낸드 관련돼서 30% 감산하겠다고, 하이닉스도 감산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줄이겠다고. 공급이 같이 줄면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는 나 혼자 내 갈 길 가겠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 계속 재고가 쌓이면 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뭐 제 주변에도 삼성전자 공대생이니까 얼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지니어들 많겠습니까? 얘기 들어보면 역대 최고로 지금 수요가 감축되는 위기를 겪고 있다. 역대 최고로 수요가 감축되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재고라는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재고 자체도 굉장히 매크로 변수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수요도 중요하지만 매크로 변수가 회복이 되면 굉장히 빠른 부분 가격적으로 벌크업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경기가 지금 6개월 지금 선행해서 지금 주가 빠지고 있고, 내년에 어찌됐건 간에 딱 재고만 봤을 때도 내년에 정말 빠르면 1분기 말, 늦어도 2분기 중반에는 재고가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지금 다른 데서 다 감산을 하고 있으니까 재고가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휴대폰에만 파냐? 그건 아니거든요.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대략 몇 개인 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 원래 카메라 사양 좋아지기 전만 해도 한 10개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막 고사양 카메라 막 달리잖아요. 앞뒤로 달리고 막. 그래서 지금 한 50개 정도 쓰여요, 반도체 칩이. 근데 이제 자율주행으로 바뀌면 그게 몇 배로 늘어나는지 아세요? 1500개에서 2000개예요. 최소 1500개에서 다 반도체라는 거죠? 다 반도체예요. 그럼 물량 자체 Q가 말도 못하게 증가하는데 휴대폰만 팔아서 반도체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안 팔아도 되겠네. 그러니까 휴대폰 안 팔아도 그냥 자율주행하고 전장만 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만 팔아도 삼성전자 수요는 줄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Q는 일시적인 정책이지만 Q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리고 공급도 지금 알아서 지금 하이닉스랑 뭐 마이크론이랑 줄여주겠다고 하니까 반도체 지금은 회복이 안 돼서 어렵게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매크로 악재까지 터져서 이러고 있지만, 내년에 반도체 가격이 아마 빠르게 올라오면 반도체 가격도 올라오는데 자율주행 전장의 수요까지 터져요. 내년에 자율주행차 이제 뭐 레벨 3, 레벨 4 막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다 전기차 더 상용화될 거고, 전기차에도 반도체가 당연히 쓰이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이버보다 더 반짝 움직일 수 있어요. 더 큰 그림은 저는 플랫폼이 더 좋다고 보지만, 단기적인 반도체는 워낙 경기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니까 올해는 죽쓰고 있지만 내년에 굉장히 내년에 하반기부터 회복된다고 보면, 구조적으로 회복된다고 보면 삼성전자 갖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버티셔야죠. 네, 버티셔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20%, 5% 이상 빠지는데 삼성전자 갖고 계시는 분은 기회비용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가 구조적으로 앞으로 내년에 경기 회복이랑 반도체 가격이 올라오면 당연히 오르겠지만, 삼성전자 15% 올라가는 게 더 빠를까요? LNF란 2차 전지 소재 15% 올라가는 게 빠를까요? 소재가 빠르겠죠. 그렇죠. 네. 그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만약에요. 네. 지금 네. 이제
저평가돼 있고 네. 아 주식 투자해야겠다 네.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1억을 딱 모았습니다. 네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시겠나요? 아 1억이요? 네. 아, 철저하게 업종으로 나누셔야 돼요. 분산하셔야 되고 저는 개별 종목 좋은 종목보다 최근에 계속 현금의 중요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금과 주식의 비중이 9대 1이에요. 저는 주식이 9고 현금이 1이에요. 당연히 앞으로의 더 주식 가치가 더 현금 가치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 적정 기준이란 건 없지만 100에서 내 나이를 뺀 그게 최소한 위험 가치에 투자하는 비중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젊으시잖아요. 30대시잖아요. 예를 들면 40이면 네, 40이면 60 최소한 주식으로, 60은 주식으로 하는 게 현금 맞다고 40.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비중은 유지해야 되는. 왜냐면 저희가 40대든 50대든 아직 한창 더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고정 수입이 늘진 않더라도 고정 수입만 있다면 그 정도 비율은 좀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아 저는 예전에는 돈 많은 사람이 제일 부러운데 지금 어린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2030은 100% 하셔도 돼요. 진짜 100% 투자하셔도 돼요. 그 돈 다 잃으면 다시 버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2030 여기 보시는 분들 2030한테 투자에 있어서 나이가 깡패다. 진짜 나이는 진짜 강력한 힘입니다. 강력한 깡패고 나이 관련돼서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손자를 목숨같이 지킨다는 가정하에 시간에 대한 복리 효과를 가장 어린 사람이 많이 누릴 수 있어요. 제가 26살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좀 더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1억을 갖고 있으면 저는 당연히 일단 가장 시장의 주도주는 2차전지이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주를 30% 이상 담을 것 같고요. 네, 소재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를 최소한 15% 이상 네, 그렇게 담을 것 같고 미디어 엔터도 최소한 15% 그리고 신재생도 저는 말씀 전혀 못 드렸는데 다음 또 불러주세요. 네. 신재생 얘기도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신재생 관련돼서 한 15% 그다음에 나머지는 로봇이요. 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담는 거가 되게 다 보면 성장성이 되게 네. 있는 그런 성장성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되게 있습니다. 공격적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다 같이 안 움직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신재생이 갈 때는 바이오가 안 가고요. 바이오 갈 때는 신재생이 주춤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네. 이게 오르면 네. 이거 좀 팔고 이걸 사고 이러는 건가요? 네, 그거 너무 중요한데 제가 신재생 최소한 3년 5년을 보는데 1년 동안 제가 생각한 거의 절반 이상 온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아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뿐만 아니고 어떤 가격에 사가지고 단기간에 올랐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약간 부담스러운데 이거 좀 더 갈까? 그렇게 긴가민가 하실 때는 무조건 절반 이상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업종으로 분산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덜 오른 업종에 추가로 거기를 더 담으시는 거예요. 덜 오른 거예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정하셔야죠. 나는 뭐 연평균 15% 보겠다, 30% 보겠다. 개별 그 업종마다 다 쪼개서 목표 수익률 보는데 기준은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산업의 성장률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배터리의 소재 관련된 업종의 연평균 전체 성장률은 35%예요. 전체 성장률이. 그럼 그중에 개별기업 단에서 매출가 50% 이상 성장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1차로 산업의 성장률을 목표로 잡는 거예요. 35%. 35% 수익률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잖아요. 그럼 그걸 넘어섰을 때 마음이 때는 불편하다 그러면 가차없이 AI가 되는 겁니다. 절반을 파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데 더 들어오는데 그쪽으로 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그 이제 없어요. 네. 목돈이 없어. 네. 근데 매달 그냥 한 100만 원씩은 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럴 때는 좀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100만 원씩 들어오면 100만 원 갖고는 저는 그냥 한 섹터 가장 큰 성장이 나온 섹터 2차 전지에 그냥 올인할 것 같아요. 올인. 네. 네, 100만 원. 지난번에 어떤 전문가분께서는 네. 100만 원 있으면 비트코인에 넣는다고. 아. 그분도 비슷하게 1억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얘기하시다가 네. 100만 원 그거는 그냥 비트코인에 넣겠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 포트폴리오로 나누려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최소한 한 종목당 1000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한 5번에 나눠서 사라는 거죠? 아 그렇죠. 당연히 1,000만 원 한 번에 사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그러면 나누는 시기는 뭐 네. 마이너스 10%, 20%, 마이너스 5%, 10%뭐 이런 정도? 맞아요. 그걸 기계적으로. 5%, 10%? 네, 뭐 5%, 10% 정하셔도 되고 3%, 8% 정하셔도 돼요. 그건 본인만의 기준이 기준으로. 있어요. 그걸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시면 아 여기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구나. 아 여기서는 더 못 올라고 저항을 받고 있구나. 지지와 저항이란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항받을 때는 조금 파는 거고 지지받을 때는 조금 사는 겁니다. 분할로. 네. 혹시 그런 것도 해보셨어요? 이게 올라가서 리밸런싱 말고 네.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랑 뭐 네이버랑 뭐 이렇게 또 다른 게 있어요. 네. 이게 다 빠진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 30% 빠지고 네이버는 50% 빠지고 네. 뭐 C라는 주식은 70% 빠졌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거 봤을 때 삼성전자 좀 느린 것 같아. 무거워. 삼성전자를 팔고 이 더 떨어진 걸 사는 거죠. 아 삼성전자 움직임이 둔화되면 저도 무조건 팔아요. 근데 더 떨어진 걸 사진 않아요. 그 중에 제일 덜 빠진 걸 사요. 그래야지 성공률이 확 월등히 높아집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뭐 잡주 이 중에 잡주가 제일 덜 빠졌으면 전 잡주를 삽니다. 그러면 잡주임에도 불구하고 왜냐 그게 추세가 살아 있으니까. 아 버티고 네, 있다는 네. 거군요. 근데 삼성전자, 네이버 잡주 중에 네이버가 가장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추세가 살아 있으면 네이버가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이 나고 있고 초과 상승이 나고 있고 덜 빠졌어. 세 종목 중에 제일 덜 빠지면 덜 빠진 종목이 몰아줍니다. 네. 더 빠진 게 아니고. 네, 더 빠진 거 아니고요. 더 빠진 거는 계속 더 빠지더라고요. 네. 지하실 밑에 보이지 않는 지옥이 있어요. 제 정말 네, 저뭐 10몇 년 넘는 기간 동안 뼈저리게 느낀 건데 지하실 밑에 그게 있다. 그래서 진짜 센 놈을 해야 된다. 지수보다 초과 수익 나는 업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센 놈은 있잖아요. 네. 25% 밑으로 가지도 않아요. 보시면.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2차 전지도 흐름 보고 최근에 안 빠진 미디어 엔터도 보니까 좋은 회사는 조정을 주더라도 짧게 주고 길게 기간으로 주지 않아요. 가격으로만 줘요. 바로 들어오는 네, 거예요. 네. 매수세가. 누군가가 보고 있거든요. 야, 너 제발 팔아라. 내가 사줄게. 그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보고 있으면 너무 땡큐인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번에 나스닥 급등 나오고 미국 물가지수 7.7% 나왔을 때 개인이 파는 거 너무 고맙냐고 외국인 기관이 그냥 싹쓸이 도매급으로 다 매수를 한 거죠. 저가에 안타깝게도. 그러니까요. 그 다음 날 네. 그 미국 지수가 먼저 나오잖아요. 네네네. 결과가. 네네. 그래서 진짜 나스닥이 7% 이상 오르고 네. 반도체 필라델피아는 10% 맞아요. 이상 10% 올랐어요. 잘하시네. AMD, 엔비디아 막 개별 종목이 막 8%, 9%씩 올랐거든요. 아니 그거를 이제 제 친구는 네. 그거 하니까 3배. 그 레버리지. 30%를 찍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게 이제 카톡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에 많이 손해를 봐서 네. 뭐 이제 그런 거 거의 이제 원금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아무튼 근데 아침에 우리장이 열리잖아요. 네. 그때 누군가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레버리지라는 거는 3배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항상 반대의 경우를 그냥 생각하셔야 되는 떨어지면 거예요. 3배 떨어지는 거죠. 3배 떨어지는 거니까 반대의 경우 생각하는데 네. 이런 진짜 코로나 같은 경우 이렇게 갑자기 소위 말하는 금리 올리는 것 때문에 지수가 2100 이렇게 빠지는 경우라면 좀 극단의 하워드 막스가 말한 극단에 치우친 거잖아요. 근데 젊어요 내가 2030이요. 그러면 저 같은 레버리지를 쓸 것 같아요. 네. 나이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네. 네. 대표님 진짜 제가 이게 질문지를 준비해 놨지만 네. 정말 두서없이 네네. 막 그냥 물어봤는데 네. 이게 다 대답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네. 너무 많은 도움 얻지 않으셨을까 싶고 네. 그래서 이 돈이 된다 네. 주식 투자 이 네.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고 네. 다음번에 또 시간이 되시면 그럼요. 한번 모시겠습니다. 언제든지 초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주식이 계속 빠지고 하락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고 떠나고 그리고 2030 분들조차도 굉장히 이 주식에 소위 말한 좀 많은 염증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하는 것 자체가 뭐 제가 주식쟁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새로운 산업을 만나고 또 새로운 기업을 만나는 이 과정 자체의 즐거움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또 주식에 내가 투자해서 그 투자한 기업에 자금이 확보되고 그 기업이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그 기업이 국가 뭐 경제에 이바지하는 어떻게 보면 내가 주주로서 뭐 한 주 대기 운동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 선순환의 구조를 봤을 때 투자 자체에 아직도 여전히 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뭐 드라마에서도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는 얘기 여전히 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서 오히려 역발상의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주식 투자하는 거 재미를 붙이시면 조금 이 가격 변동에 일회일비만 하지 않으시면 이 투자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정을 즐기다 보면 내가 과정에 미치다 보면 결과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경제적 독립, 경제적 자유라는 그거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투자 나서 바로 수익 나면 좋지만 투자 나서 그냥 아예 맘 편하게 얼마든지 내가 손실 날 수 있다. 하지만 철저하게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그리고 트렌디한 업종을 계속 걸음 매일매일 손품을 팔아서 공부하고 업데이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분명히 수익 나실 거라 보고 있고요.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주식 투자 관련돼서 일단 재미를 붙여서 오래오래 친구처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또 기회가 되면 또 불러주시고 유튜브 채널 네.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훈훈한 주식 치시면 되고요. 영상 저도 이제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오늘 그 대표님의 좀 조언을 받아서 유튜브 좀 활성화할 생각이고요. 네, 블로그 글도 열심히 쓰고 있고 그래서 과정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고 절대 쉽게 생각하지 않고 엄청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정말 냉혹한 정말 사람 같은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투자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사고의 유연성 그리고 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만 해도 당연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거나 시장 상황이 회복이 되는 상황에서도 항상 욕심을 부리면 늘 저는 필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작은 성공에 좀 만족할 줄 아셨으면 좋겠고요. 절대 탐욕 부리시면 안 되고 작은 성공이 모이고 쌓여서 큰 투자 성공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니까 작은 성공을 많이 해보는 경험을 꼭 여러 번 쌓으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돈이 된다 주식 투자의 저자이신 김지윤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